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리플 빅뱅 저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암호화폐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지. 네,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상품군들도 이제는 하나의 코인 암호화폐라고도 불리우지만 금융자산으로 점점 자리매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법과 제도와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새로운 캐파가 생겨나고 커지고 있는 하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전에 꼭 인지해야 될 하나의 변천사가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과거적 사이클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3차 산업혁명,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인터넷 혁명, 또 스마트폰 혁명을 통해서 지금은 SNS, 뉴스를 통해 어느 곳에서 어떤 정보가 흘러나오든 간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정보의 바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과 AI라고 하는 두 가지 섹터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부서를 지금 만들면서 데이비드 sak스가 그 부서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보만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가 아니라 돈, 가치까지 자유롭게 이동되는 시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건데, 거기서 인공지능과 이런 크립토 산업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적 방향성과 함께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내가 이제 받아들여질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알므로써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제 화폐라고 이름이 붙을 만큼 화폐에 대한 기능을 좀 처음에는 우선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 좀 변화했다고 보여지는데, 좀 이렇게 봐도 괜찮을지.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슬슬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실 처음 대중분들께서 접했을 때 뭔가 이런 회사의 대차대조포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조금은 네거티브한 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처음 접했을 때. 그래서 이거 뭔가 허상 아닐까, 허구 아닐까, 뭔가 하나의 폰지 사기 아닐까,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필두로 한 테라 루나 사태도 2022년도 5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 암호화폐, 코인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사기일 것 같고, 리딩방 통해서 자금을 탈취당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는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만 미뤄보더라도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JP모건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에서도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그런 자산으로서 담보를 할 수 있게끔 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ETF까지 뚫리면서 월가의 자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단위 또 미국의 주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위해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국제 수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비현금성 금융 자산이다 편입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움직임만 미뤄보더라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방금 언급드렸던 어떤 시대적 방향성,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점점 내연기관의 자동차에서 전기차 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좀 미리 이런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스탠스로 이 코인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대중적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이렇게 세 가지인데, 좀 이 세 가지 암호화폐의 좀 차이와 좀 저희가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좀 지켜봐야 할 주안점이나 이거를 이 세 개 코인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 탑3 코인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현물 ETF까지 다 나왔고, XRP 같은 경우는 선물 ETF는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현물 ETF도 미국에서만 아직 나오지 않았지 캐나다라든지 브라질에서는 이미 출시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 자산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인지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초의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큰 의의를 내포하고 있고, 정말로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외환 보유고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기관의 채택과 국가 단위의 선택지가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정수 단위 1개 정도는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과 함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XRP도 이제 영역이 다 다른데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버튼 눌렀을 때 3다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B라고 하는 하나의 결과값이 도출되는 거, 이걸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즉 다시 말해 중개자 없이 그냥 온체인 상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내가 A라는 행위를 했을 때 B라는 행위가 돌아오는 구조가 바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점점 부동산 계약도 우리가 요즘에는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막 월세 계약하고 전세 계약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중개자 없이 그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또 코인으로 결례가 되는 부동산 시장도 이미 두바이에서는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구현이 되면서 점점 온체인화의 새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대장격으로 쓰이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메인넷,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결제 영역의 대장 섹터를 보여주는 게 바로 리플 XRP입니다. XRP와 스텔라 루멘까지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둘이는 거의 쌍둥이,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코인은 전통적인 그 스위프트 1.0망, 매우 느리고 복잡하고 중개은행도 많이 거쳐야 돼서 수수료도 비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니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 3초에서 5초면 가치가 이동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결제의 혁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 결제 파이프라인 스위프트망에서도 이 ISO 20022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을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아마 올해 연말이면은 정말 새롭게 이게 공존이 되면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는 결제 메커니즘이 새롭게 우리한테 다가올 텐데, 그 부분에서 승인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바로 리플 네트워크, 스텔라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도매 결제에서는 XRP가 유틸리티로 활용되고, 소매 결제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또 유틸리티로 활용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 더 나아가서는 CBDC 결제 시장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코인들이 이 결제 영역의 대장 코인들 XRP와 스텔라 루멘 XLM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이더리움 솔라나는 스마트 컨트랙, 그 다음에 XRP 스텔라 루멘은 결제 영역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각자의 영역을 담당하는 대장 코인들을 필두로 해서 웹 3.0의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네요. 그 외에 좀 기관이나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하는 섹터나 암호화폐가 조금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젠슨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계속 AI 칩을 통해서 데이터를 막 저장하고 있는데, 이 저장을 할 수 있는 탈중앙화 저장소 섹터, 이제 디핀 영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영역이 앞으로 굉장히 급부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파일콘이라는 친구가 대장 영역을 선점하고 있고, 또 매우 또 중요한 하나의 섹터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 섹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 세상으로 갈 때 아무래도 이 온체인화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디다 돈을 쓰고 내가 누구한테 이체를 해주는 게 다 기록상에 남아요. 근데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개인의 익명성,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켓이라든지 호라이즌 같은 플랫폼 역할, 매우 중요한 섹터로서 또 앞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멀티체인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어 제로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 1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인터체인 프로토콜, 이제 또 그 대장으로는 폴카닷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또 많은 기관의 채택도 받았고, 또 현물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영역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밈 섹터, 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장난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기관의 채택을 받고 현물 ETF까지 또
도입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또 국가 단위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유틸리티를 챙겨가는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코인. 아마 대중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뭐 이런 장난으로 만들어진 게 어떻게 이게 쓰인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미 정말 막대한 금융기관들의 매집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ETF도 많이 신청이 되어지고 있고 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너지부와도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의 펀더멘탈을 더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알트 시즌에서 제가 말씀드린 뭐 비트이더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드렸던 이런 섹터별 대장 코인들의 주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정말로 이런 코인들이 선정을 받아서 이런 섹터들이 커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화가 기존의 유명 코인들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말 그대로 스테이블,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는 코인이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뭐 점유율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상용화가 되어 있고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뭐 홍콩 달러 기반, 싱가포르 달러 기반 각 법정화폐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나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불가분 관계에 있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USDT라든지 뭐 USDC 지금 가장 점유율이 높은 두 가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 망 위에 주주되어 있고 솔라나 망 위에 주주되어 있고 또 USDC 같은 경우는 리플 원장 망 위에 주주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망들 위에서 주조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활용되는 코인은 이더리움 망에서는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솔라나 망에서는 솔라나가 소각되고 리플 원장 망 위에서는 XRP가 소각이 돼요. 그만큼 USDC나 USDT가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그 망 위에서 주조된 그런 블록체인들이 더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연동이 되어 있다. 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기관의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넣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시킵니다. 아무래도 가격적인 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유동성의 창구 역할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서클의 USDC가 몇억 달러씩 발행이 되고 USDT도 매우 크게 발행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또 기관들의 채택과 이런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점점 만들어질 텐데 최근에 또 하나은행이라든지 시중 5대은행, 6대은행들이 서클사와 손을 잡으면서 또 이제 블록체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조 이런 걸 공조하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떤 망 위에 주조가 될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함께 이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암호화폐가 좀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게 될지 아마 이거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올해 하반기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올해 자체가 너무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작년 4월달 정도에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반감기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주기가 반감기고 이게 4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돌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비즈니스 사이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과 연동이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금리 사이클, 이제 슬슬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또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도 같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맞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자체가 매우 고무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또 점점 가시화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의 통과, 또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거든요.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법안인데 그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트럼프 서명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더더욱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불어오면서 큰 펌핑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몇 가지 트리거 포인트를 봤을 때 비트코인 상승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 초대형 불장이 올해 하반기에는 버블장으로서 한번 또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마지막에 버블장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어떤 자산 클래스든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자산은 없잖아요. 부동산도 이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또 산이 높으면 그만큼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크립토 버블 장세가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과 또 그 붕괴 거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한번 붕괴됐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옥석가리기가 되고 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플랫폼만 남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제 막 법과제도 만들어지면서 암호화폐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버블장이 한번 나올 텐데, 이제 또 금리 인하 기조와 맞춰서 또 그와 반대로 그때처럼 또 한 번의 버블 시스템 리스크까지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이런 경제 지표는 암호화폐 투자에서 좀 한 번쯤 보고 먼저 이 지표를 좀 접하고 들어가면 좋다라고 하는 게 조금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바라보는 게 아까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자체가 이 비즈니스 사이클, 금리 인하와 인상에 대한 그런 금리 사이클,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사이클과도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트럼프 뽑힌 것처럼 작년 4월에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사이클이 맞물리면서 지금 계속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경제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ISM 지표, 이제 PMI 지표라고도 같이 병행해서 불리거든요. 이제 구매 지표라고도 하는 그 경제 선행 지표를 보면서 이게 지금 한 50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60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분위기가 좋을 때 시장을 좀 빠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 신에서는 매우 많은 온체인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RSI 지표를 통해서 과매수 영역이냐, 과매도 영역이냐, 혹은 멀티플 퓨어세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채굴자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지 축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있는지 손절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NUPL이나 SOPR 지표도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굉장히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파이사이클 인디케이터라든지 레인보우 차트,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또 그와 함께 볼 수 있는 게 MVRV G스코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입체적인 지표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요 정도인데 채굴자들은 요렇게, 기관들의 매집세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의 매도량, 또 매수량은 이렇게 해서 지금 과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매우 중요한 건 인간지표입니다. 인간지표. 이런 영상들이 나갔을 때 조회수가 평균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럴 때는 좀 과열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좀 탐욕을 내려놓으면서 분할로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조회수뿐만 아니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업비트나 이제 빗썸. 만약에 이 어플들이 뭐 탑5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대중들이 많이 다운을 받아서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런 인간 지표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지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좀 직접 사용하고 계신 뭐 매매 루틴이나 체크리스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많은 돈을 절대 한 번에 넣지 않고, 또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제 레버리지해서 뭐 투자한다, 뭐 이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암호화폐 시장 잘 느끼시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조금 조정받았을 때 조금씩 사고, 내가 뭐 일정 주기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나 논문 같은 것들 좀 보면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조금씩 DCA, 이 분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수익률에 좋다라고 하는 결론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꾸준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평단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조금 수량,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암호화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투자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적금식으로 한번 천천히 투자하시면서 이 재단이 목표하는 게 뭐고, 파트너십을 어디랑 맺고 있고, 어떤 국가 단위 혹은 어떤 쩐주가 붙어 있어서 초기 투자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투자를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저희가 느껴져요. 네. 왜 하필 XRP를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암호화폐 대장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가격도 가장 높고요. 또 2,100만 개로 굉장히 또 희소성, 이 수량 자체도 XRP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투자의 매력적인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블록체인의 본질, 가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중개자 없이 돈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은 저는 XRP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은 메이저 코인 중에서 XRP가 정말 금융과 연관되어 있고 스위프트에서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암호화폐 중에서 유틸리티가 가장 큰 코인은 아마 XRP가 되지 않을까,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공부할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먼저 공부했어요. 이더리움 채굴장을 또 운영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더리움 제가 채굴하고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구나. 스마트 컨트랙이 뭐지?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높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높지만 그것만 밀어봤을 때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없어질 확률이 매우 희박한 것처럼 이더리움도 없어질 확률이 매우 희박하겠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하면은 뭔가 좀 사기 같고 뭔가 안 보이니까 허상 같고 이런 이미지가 사실 저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대계자본 세력들이 어떤 판을 꾸려왔고 화폐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고 연준이 사립은행의 집합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이 지금 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게 됐을 때는 정말 그들이 이제는 가치의 인터넷, 돈을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통제권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판을 새롭게 짜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조지 소로스가 말한 것처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화폐에 대한 형태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 금융에 대한 이 금융에 대한 전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투자를 가져가 줘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금융 시스템, 디지털 스위프트와 연동되는 그런 브릿지 자산, 하나 없어질 수 있는 중간 매개체를 할 수 있는 중립성과 희소성과 모든 페어성을 지원하는 솔루션까지 구현하는 코인은 XRP가 가장 큰 시장 섹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집필한 책 이름도 리플 빅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필두로 해서 XRP가 지금 매우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000원도 못 넘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욕하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을 그들끼리 하나의 계략, 그러니까 대중들이 투자하지 못하게끔 하는 하나의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 들으면 되게 음모론 같고 뭔가 좀 리플에 너무 매료되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역사적인 패턴이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력들을 미뤄본다면 정말 XRP가 그 테오 크림의 CEO가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리플의 소송에 최근에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소송 자체가 그동안 어떤 영향을 끼쳤고 이후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XRP 입장에서는 정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최근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4년 반 정도 동안 끌어왔거든요. 2020년 12월에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게리 겐슬러 이전의 SEC 위원장이 마지막 본인의 임기날 리플사의 그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혐의로 리플사를 기소하고 이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리또 속이라고 하죠. 리플의 또 속녀라고 하는 약칭이 나올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정말 비관론을 팽배하게 만들었던 이력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XRP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확실히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클래리티 법안까지 통과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블랙록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는 움직임이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 신청하면 거의 99%를 다 승인해줬기 때문에 블랙록이 신청하는 이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트리거 포인트로 XRP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게 바로
이 XRP 현물 ETF의 블랙록에 신청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블랙록이 신청 안 한 이유가 이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 약간의 잡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무리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갔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도 통과가 되면서 또 CFTC의 위원장, 차기 위원장인 브라이언 컨텐츠가 인준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스텝만 밟게 되면 블랙록에서 움직이면서 현물 ETF 신청과 승인까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XRP에 대한 공부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이 소송에 대한 종결은 어떻게 보면 짜여진 각본이었기 때문에 시간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는 이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제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브릿지 자산으로서 리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변동성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요? 네, 근데 변동성이 크면 브릿지 자산으로 역할을 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정말 XRP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되는 하나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XRP가 돈이 이동될 때마다 브릿지 자산으로 소각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0.00001 XRP가 소각이 되죠. 소각이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XRP 가격이 계속 지금도 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XRP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 수수료가 비싸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퀘스천 마크를 또 던져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큼의 리플사가 지금까지 약 24가지 정도의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특허 중에 이 가격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그 슬리피지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킬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완전히 안정적인 원활한 결제 메커니즘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미 특허로서 보완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 특허를 이미 알리바바라든지 IBM이라든지 도이치텔레콤에서도 인정하면서 인용하고 있고 점점 기관들이 리플에 대한 결제 메커니즘,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채택을 하고 있어요. 벌써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거버넌스에 들어와가지고 국경 간 결제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같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도 우리가 반드시 같이 공부하면서 슬리피지 효과, 그 다음에 XRP의 수수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클라이언트 유동성 풀이라고 해서 각자 XRP를 어느 정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이 마찰이 없게끔 이런 걸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걸 꼭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되면 사실 리플의 역할도 되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도 저는 충분히 보거든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주시는 질문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사실상 요즘에 뭐 USDC나 USDT와 같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정말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뭐 강남 한복판만 가더라도 뭐 음료수를 USDT로 결제한다. 혹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뭐 돈을 벌었을 때 테더로 자국으로 돈을 보낸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정말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 간 송금 자체를 대체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중립성을 깹니다. 중립성 자체라는 건 이제 민간 회사에서 어쨌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서클사, 테더사, 특히나 또 테더사 같은 경우는 규제와도 좀 민감하게 잘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탈중앙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민간 업체에서 활용은 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 스위프트만까지는 이용되긴 어렵다. 뿐만 아니라 ISO 2002와 준수되는 이 네트워크 자체는 리플 네트워크고 그뿐만 아니라 리플 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탈중앙화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더 더해서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리플사가 구하는 기술력이 있는데 여기는 또 비영리 재단으로 포지셔닝이 끝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클이랑 테더 물론 활용되고 커지는 건 알겠지만 이러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결제 상용화는 온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 기구와 함께 가는 그 국경 간 결제 송금 시장은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확실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에비던스를 또 드릴 수가 있고 또 서클과 리플이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에비던스로는 리플의 초기 투자자와 서클의 초기 투자자 전주를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시작이 됐고 블랙록 피델리티가 서클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CME 그룹이라든지 산탄데르, 태국 시아은행, SBI 홀딩스 그 뒷배를 보면 모두 다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지금 CBDC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서클사를 같이 이제 아울렀던 센터 컨소시엄이라고 있거든요. 그들끼리 이제 새로운 웹3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던 조직인데 그 조직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푸스라는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 들어와 있냐? 리플사의 RLUSD의 고위급 자문단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미뤄보더라도 이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언급드렸던 중립성이라든지 페어성을 모두 다 지원하는지 ISO 2002와 준수하는지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본다면 서클이랑 테더가 되기보다는 XRP가 중립적 자산,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더더욱 확신할 수가 있더라고요.